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5살의 여자입니다. 지금도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저의 삶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저의 지난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크게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저희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도 많고 하시던 사업도 잘 되시니 눈을 딴 데로 돌리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도박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시던 도박이었는데 점점 그 액수가 커지더니 나중에는 빚까지 지게 되셨어요. 결국 사업도 접고 살고 있던 집도 팔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매일 술에 쩔어서 사셨어요. 원래는 굉장히 온화한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하시면 어머니와 저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변한 주변 환경이 어린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이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들 정도였습니다.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버지를 피해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꼭 성공해서 모시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쪽지 하나만 남겨둔 채로요. 저에게는 자신감은 넘쳤지만 가진 게 몸밖에 없는 20살이 된 저에게 서울은 정말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낮에 일하는 곳에서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져 갈 때쯤 우연히 알게 된 제 또래의 친구가 제가 아직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는 일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너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자신 있어? 당연하지. 나 절대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든지 해서 돈 벌어서 우리 엄마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모시고 살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정말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으면 나 따라와봐. 저는 자신을 따라오면 직장을 구해준다는 친구 말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날 그 친구를 따라갔던 게 저의 인생을 모조리 바꿔두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렌지바라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그 간판을 보고 뭐하는 곳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시골처녀였거든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마담이라는 사람이 저를 맞이해주더라고요. 마담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면접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김민지입니다. 민지? 이름 좀 흔하네. 이름 다른 거로 바꿔야겠다. 그럼 나이는?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이제 20살이고요. 키는 166이고 몸무게는 52kg예요. 나이는 괜찮네. 얼굴도 반반하고. 근데 사실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라인이 중요한 거니까 저기 방에 가면 회색 원피스 하나 있거든? 그거 입고 나와봐. 이 가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같은 건 묻지 않고 저한테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좀 이상해서 밖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그 가게 분위기상 싫다는 말은 못하고 마담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제야 마담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 잘 어울리네. 몸매 괜찮다. 얼굴도 이쁘니까 어울리는 화장만 하면 될 것 같고. 너 여기 무슨 일 하는 데인지 알고 온 거 맞지? 일하는 건 힘들겠지만 어디 돈 버는 일이 쉽니? 하지만 여기는 다른 데보다 돈은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그건 내가 장담할게. 제가 갈아입고 나온 옷이 몸에 꽉 붙고 좀 야시시한 느낌이 들어서 설명 없이도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엄마가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아시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하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술이나 같이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술 취한 남자들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가끔 아무렇게나 손을 뻗어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을 보면 이 일을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저 저는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엄청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단골들도 생겼습니다. 제 단골 중에서도 가장 젠틀한 사람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돈 많은 손님은 되게 막무가내에 매너도 없고 저를 막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분은 정말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팁은 많이 주면서 터치도 하나도 없고 다른 손님들이랑은 참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손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알게 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이 남자가 가게가 아닌 곳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저한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손님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지만 술집에서도 젠틀한 사람이라 밖에서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 뒤로 밖에서 몇 번 만나면서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서울에 친구가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민지씨, 이제 저희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생각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제 민지씨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셨죠? 막무가내로 저를 여자친구라고 하길래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이윽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민지씨, 대신 이제 오렌지바는 그만두세요. 갑자기 제 일을 그만두라니요? 제가 하는 일이 창피하신 거예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실 거 아니면 저도 사장님 여자친구가 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창피한 게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서 히히덕거리는 건 못 봐줍니다. 대신 제가 오피스텔도 하나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넉넉히 드릴게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 책임질 만한 능력은 되는 놈입니다. 저에게 생활비를 줄 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저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순진했나봐요. 이 남자의 진심을 알지 못한 걸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바에서 웃음 파는 일을 그만두고 그 남자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같이 저를 만나러 왔고 저희는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잘 지냈어요. 게다가 저도 오랜만에 돈 버는 일에서 잠시 멀리 떨어질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긴 게 너무 행복했고 그 남자도 행복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남자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우리 부모가 되었다고. 저는 너무 기뻐서 전화한 것이었는데 그 남자는 알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급히 끊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임신했다고? 생각이 있는 거야? 술집에서 몸 팔던 여자면 당연히 피임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왜 그래? 임신한 게 기쁘지 않은 거야? 당연하지. 내가 너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네가 임신한 게 내가 왜 기뻐할 일이야? 그애 내 아이 맞긴 해? 내가 없을 때 딴 놈이랑 놀아놨을 줄 내가 알게 뭐야? 전날까지만 해도 저를 끔찍이도 아껴주던 사람이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 못하고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외투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 발밑에 던져주더라고요. 여기 이거 5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애를 지우던지 네가 키우던지 알아서 하고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이 집도 내놓을 거니까 오늘 당장 나가버려. 알겠어? 저한테 이 한마디 남기고는 집을 나갔고 그 뒤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돈부터 준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주워들고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우려고도 해봤지만 차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남자한테 받은 5천만 원으로 일을 하지 않고 얼마간의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왔는데 우연히 제가 아이가 있는 미혼모라는 걸 편의점 사장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아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를요.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사장님이 제가 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차피 손님들이 들어와서 물건 사고 금방 나가니까 편의점에 피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돌싱이셨더라고요. 본인도 살면서 아픔을 한번 겪어보셔서 그런지 혼자 아기를 키우는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가끔 와서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이도 봐주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지할 수 있는 친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저의 어두웠던 과거도 다 이해해주고 아이도 정말 예뻐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사장님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애가 있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없겠냐고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와 꼭 결혼해야겠다고 제 마음을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잡아서 사장님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니, 내가 애 딸린 여자랑은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키워코 집까지 데려와? 한 번 이혼했으면 됐지. 이혼을 2번씩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어머니, 이 사람 정말 심성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그렇게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전에 와이프는 어머니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였는데 결국 이혼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안 된다. 처녀를 데려와도 내가 이것저것 따져볼 텐데 애가 있잖니. 남의 핏줄을 뭐하러 힘들게 키운다는 거야? 열심히 키워줘봤자 나중에 자기 친부모 찾아서 떠날 거다. 내가 장담하마. 어떤 놈 자식인지도 모르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나중에 집에 큰 화가 닥친다고 이 녀석아. 사장님의 어머니는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말을 하시면서 엄청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도 저런 시어머니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결혼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보니 편의점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딱 빠듯하게 생활하고 조금 저금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저도 편의점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편의점 가까이에 편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의 매출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겨우 가게 월세를 낼 정도로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인회 모임이 있다고 나간 날 밤에 경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현철 씨 가족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시죠? 여기는 용산경찰서인데요. 지금 남편분이 도박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인데 오실 수 있나요? 갑자기 성실한 제 남편이 도박으로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이 처음 도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서 생활하는 게 힘들게 되자 저 몰래 여기저기 도박을 하러 다녔던 겁니다. 처음에는 경마장이나 스포츠 토토 같은 것들에 손을 댔는데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 힘들어지자 일명 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크게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다행히 처음 도박으로 경찰에 잡힌 것이고 현장에서 제 남편이 도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몇 시간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여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 아버지 말이에요. 도박이랑 술을 엄청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도박도 하지 않고 술도 먹지 않아서였어요. 그런데 저 몰래 도박을 하고 다녔다니 너무 충격적이네요. 미안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절대 도박 같은 건 하지 않을게요. 정말 그만둘 수 있는 거죠? 저 그 말 믿을게요. 돈은 저희 둘이 더 열심히 해서 벌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제가 앞으로 주말에도 편의점에서 일할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 이후로 도박장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풀려나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앞으로 절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 몰래 적금 통장도 가지고 나가서 도박을 하더니 결국 가게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부모님네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네 집에 들어간 후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날들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잘못됐다면서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는 말도 잘 섞지 않으셨지만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시킬 일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았는데 항상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낌이 쎄한 게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에게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하셔서 예전에 바람을 몇 번 피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자꾸만 헛기침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나를 여자로 생각하시는지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통을 주는 건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모아둔 돈 전부를 도박에 날리고 충격에 빠졌는지 갑자기 안 하던 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분이 안 풀리는지 어느 날부터 저희 아버지처럼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마처럼 남편한테 맞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 때문에 이혼할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저 때문에 참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의 몸은 어느새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많이 취했을 때만 때리던 남편이었는데 점점 더 난폭해지더니 그냥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저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언젠가 다시 정신 차리고 예전에 다정했던 사람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저희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 이년아,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놈 잡아먹은 거야. 이 요망한 계집 같은 이라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에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어. 네가 원흉이야. 내 아들 살려내. 착한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서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면서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반항도 못하고 울면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하신 시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셨고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도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때 사랑했던 제 남편의 마지막 길을 같이 하고 싶어서 모진 욕을 들으면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는 잘 말해두었어. 같이 사는 건 서로 불편할 테지만 아들 녀석 유품 정리하고 네가 다른 살 곳 찾을 동안은 여기서 지내라. 장례식이 끝난 후 시아버님이 저한테 오셔서 집에 같이 가자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시아버지 말을 듣고 시부모님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제가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게 하루 종일 제 방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다 주무실 새벽에 방문을 열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 문을 깜빡하고 안 잠갔는지 누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네가 있는지 몰랐어. 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온 건데 미안하다. 화장실에는 따로 샤워실 칸막이가 없어서 제 몸을 다 보시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급하게 문을 닫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짧은 시간에 제 몸을 싹 훑어본 것 같았어요. 같이 사는 동안 아버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일부러 제가 샤워하는 걸 알고 문을 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빨리 남편의 짐을 정리하는 대로 바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님이 또 문을 여실까봐 대충 샤워를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들이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벌컥 문을 열더라고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시아버지가 도둑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치자 아버님은 금세 제 옆으로 오셔서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하라고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버님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일이 터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뭔지 쳐다보니 그건 바로 자그마치 2억이나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네 남편 목숨값이다. 네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이랑 사고 낸 사람한테 받은 합의금 넣어둔 통장이야. 네 시어머니한테는 모르는 돈이지. 보험도 예전에 내가 몰래 들어놓은 거고
시어머니한테는 합의금도 일치 안 받고 그냥 선처해줬다고 말했거든. 아버님, 그래도 이 큰 돈을 저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원래도 네 시어머니 모르게 너한테 주려고 한 돈이긴 한데 어제 너의 샤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한테 주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더구나. 시아버님은 제 몸에 시퍼렇게 든 멍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밤에 제 남편이 저를 때리는 걸 알고 아들을 말려보셨지만 남편이 고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서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며칠 있으면 남편의 유품을 다 정리하니까 그 전에 미리 살 집을 장만하고 짐을 다 옮겨놓으라고 하셨어요. 하루빨리 이 집을 떠나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버님의 진심을 알고 그동안 오해한 게 정말 미안해졌습니다. 아버님께 그동안 제가 오해했다고 울면서 감사하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유품을 다 정리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후에도 아버님과는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요즘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곧 있으면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는데요. 어머님을 뵐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용기 내서 두 분을 찾아뵈려고